자, 우리 2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독서 지문부터 볼 거고요. 자, 독서 첫 번째 지문으로 오세요. 첫 번째 지문은 지문을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 해설할 텐데 혹시 지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금 잠시 영상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선택지 1번에 지금 범주화하지 않고서는 대상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랬는데, 자, 어때? 틀렸죠? 그쵸? 자, 범주화하지 않으면 애초에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 자, 왼쪽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그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만약 범주화하는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존재를 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든 정보를 다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상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지적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야겠지. 자, 대상을 범주화했다는 것은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다. 아니죠. 자,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 왼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범주화를 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범주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다름을 아는 것. 우리가 나무를 범주화하면 그건 풀과 돌이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모양이나 특성이 다른 낱낱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주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과의 다름을 아는 것이고 또 그 범주 내에서의 그 나무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 자, 여기가 16번에 1번, 그리고 여기가 16번에 2번. 3번. 새로운 대상을 범주화하는 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니. 새로운 내용을 범주화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잖아.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틀렸지. 이건 뭐 근거 범위 찾지 않아도 이렇게 4번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 답이 됐습니다. 범주화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건 인간의 인지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음. 자, 17번 가자. 자, 보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보일 만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음. 일단 부분을 좀 보면요. 일단 이런 지점에다가 줄을 한번 쳐놓고 가자. 우리가 그 보기 속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범주화의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부터 좀 잠시 보면 그 왼쪽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 이런 말. 음. 자, 즉,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해당 범주를 정의할 때 필요 충분 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집합을 통해 이 범주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 자, 좀 넘어가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그 문제 속에 나왔던 그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제 비트겐슈타인은요, 이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대상은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 음. 자, 그럼 문제에서 이 위트겐슈타인이 보일 만한 반응을 한번 보자. 일단 보기 속에 역시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필요 충분 속성을 인간을 범주화하기 위해서 이 다른 것과의 범주화를 하기 위해 자, 인간의 필요 충분 속성은 이거야라고 했대. 자, 그럼 우리 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는 건 아니야. 그치? 여기. 자, 우리가 접하는 그 수많은 대상들은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 하잖아.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니까. 음. 자, 그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일정한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 있어? 아니잖아. 범주화할 수 없어 라고 해줘야지.
자, 그다음 도다리는 인간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므로 동물만이 필요충분 속성이야. 필요충분 속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범주화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요충분 속성을 뭐 바꾼다고 해서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니지. 그다음 인간을 좀 더 분명하게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속성을 추가해야 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필요 충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 범주는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자, 그래서 이런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는 범주화할 수 없어.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같은 말이네. 또 역시나 속성을, 마지막 5번까지 속성을 지녀야 해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해라.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이 원형 범주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형 범주화 이론이라는 거는 일단 다음 좀 보면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이것은 해당 범주의 원형이 있어서 그것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이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범주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상 같은 거래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추상적 집합체 같은 거래. 자,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볼게요. 그럼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해라. 자, 이랬어. 지금 뭐 높이나 너비가 다른 뭐 여러 개의 그릇이 있대요. 자, 그렇게 그릇을 제시해 놓고 이게 컵의 범주에 속하는지 접시에 속하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자, 그 결과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음,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다르게 되었을까? 다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표상이 다르니까. 표상이 다름으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 이 컵과 접시를 구분해라 라고 했더니 그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그 개인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어떤 표상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1번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달랐다. 어때? 자, 맞아. 그치? 그럼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컵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틀렸지.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해당 범주에 넣는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잖아. 애초에 컵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그것의 표상이 다름으로 자, 표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좀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컵으로 보는지, 접시로 보는지, 마음속의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컵의 범주는 애초에 없으니까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마음속의 원형이 달라지면, 자, 원형이 뭔데? 표상이잖아, 그치? 자, 마음속에 그 사람들마다의 어떤 원형, 기준이 달라지면 한 개인 내에서도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또 컵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구분 지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범주라는 것은 경계가 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어떠한 그릇을 컵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 그릇이 접시보다 무언가 컵의 원형과 그 컵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그런 원형, 범주, 기준과 좀 더 비슷한 속성이 많기 때문 아닐까? 자, 이렇게 사람들 간의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다른 것은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 결국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었어. 자, 됐습니까?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여기네요.
우리 이 두 번째 질문, 경제 질문으로 아이들 좀 어려워했던 거 알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어, 이것도 지금 지문을 막 처음부터 읽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이 선택지 내용을 좀 찾아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볼 거고요. 일단 이따가 본문이랑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문단 번호는 좀 만들어 놓고 가자. 자, 1문단, 2문단, 여기 3문단이라 할게요. 아이고, 문단이 짧다. 그리고 5, 6 됐나? 7. 자, 보자. 20번 문제에 틀린 거 찾아라. 우리 모두 뭐 채점했지만 답 1번이잖아요. 그 실질 금리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 이게 뭐 문제 풀 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실질 금리라는 것이 또 그 하위 내용으로 분류가 되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쵸? 오히려 이런 말 해주면 좋지. 자, 이 글은 그냥 금리를 좀 나누어 보고 있는 건 괜찮잖아. 금리를 좀 분류하고 있다. 금리에는 명목금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실질금리라는 것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걸 실질금리를 분류하는 이라고 하기보다, 자, 금리 자체를 좀 분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넘어갈 거고요. 그 21번에 이제 선택지를 좀 잘 찾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단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실질 금리가 오른다. 이건 어때? 좀 괜찮았지, 찾기가. 그치? 왼쪽에, 자, 오문단 봅시다. 자, 오문단에, 여기. 따라서 실질 금리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낮아진다. 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질 금리도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낮아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번부터 다 틀렸는데 볼게요. 그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면 금리가 올라. 자, 이거 틀렸거든요. 자, 일단 자, 이 녀석 근거 범위는 좀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이 문단까지 갑시다. 자, 이 문단 보세요. 자, 이 문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에이? 아, 1문단은 선생님 여기 문단 에이, 안 나눴구나.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1문단에 여기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여기에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자, 보이죠? 자,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수요자가, 자, 공급보다 더 많으면 올라가. 자, 적어지면 올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많으면, 적어지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 자, 그 다음 3번 대출금리는 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적용해. 자, 이거 어때? 자, 이거는 우리 6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6문단에 여기 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다르고 대출 금리라도 은행에 따라 다르고 타 빌리는 기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또 다르고 자, 보이죠? 자,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아니지. 신용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지. 무관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 정책금리는 시중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몇 줄 더 내려와 보세요. 그 6문단에 그 마지막 줄 정도 보시면은 여기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 금리도 오르거나 내리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시중 금리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지. 자, 정책 금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다음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 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뭐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다고도 보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어디 보냐면요. 자, 사문단 보세요. 그 사문단을 보면은 여기 물, 엥. 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도 올라.
이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금리를 올려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금리를 올린다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이라고 해야겠지. 아니면 떨어진다라는 말로 만약에 쓰고 싶다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해줘야겠지. 음, 알겠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명목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명목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이해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 기억을 활용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 보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알뜰한 춘향이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예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3%였다. 이랬어. 이 고정금리라는 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보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야 돼요. 어디냐면, 산문단. 자, 선문단으로 오면 명목금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명목금리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면상의 금리다. 라고 했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막 써줬어. 각종 그 금융기관, 은행이잖아. 각종 은행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예금 혹은 뭐 대출의 금리, 자, 이런 게 명목금리다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 예금의 금리가 고정금리 3%였다. 자, 우리 지문이랑 연결하면 자, 이게 명목금리야.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춘향이는 가입 시점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을 2%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예금의 실질 금리를 계산했대. 자, 지금 춘향이가 뭐라고 했냐면 실질 금리를 계산했대. 실질 금리를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게 실질 금리를 한번 예상해 봤다는 거야. 계산해 봤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그 왼쪽에 뭐 어떤 방정식 잠깐 나왔었죠? 자, 뭐 피셔의 방정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 내용이랑 연결했을 때 이 춘향이가 계산한 자신의 그 예상, 실질금리. 자, 실질금리는 얼마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자, 1%라고 해야겠지. 그치? 자, 왼쪽에 간단한 그 더하기 빼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쵸? 자, 명목금리라는 거는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를 더해주는 가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 실제 명목금리가 3%였다면 이 물가상승률을 한 2% 정도로 예상했다는 것이 자기의 그 실질금리는 한 1%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와 같지. 자, 그런데 1년 후에 돈을 찾았대. 그랬더니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틀렸지, 그렇지?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한 대로 되진 않았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물가 상승률은 그런데 알고 보니 4%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예상 실질 금리는 1%였겠지만 정말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얼마라고 우리가 예상해줘야 돼? 여기에서 이해해줘야 돼?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1%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자, 그럼 선택지 보자. 광활루 은행은 명목금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때 제시하지 않았어? 아닌데, 제시했는데. 음. 자, 그 다음 2번. 실제 돈을 찾는 시점에 예금의 실질 금리는 1%였다. 실제 돈을 찾는 시점에 예금의 실질 금리가 1%였어? 아니잖아. 실제 돈을 찾는 그 시점이라고 하면 이 4%대였다. 자, 이걸 얘기해 줘야 하잖아. 이 아이가 실제 돈을 찾는 그 시점에는 물가 상승률이 4%였다. 자, 그렇다면 그 예금의 실질 금리는 1%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 마이너스 1%로 이해를 해줘야지.
자, 그래서 예금의 실제 금리가 춘향이의 예상치보다 낮아졌다. 어때? 그렇지. 낮아졌지. 예상은 내가 한 1% 정도의 실질 금리를 예상했잖아. 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어. 자, 실제는 자, 물가 상승률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자, 이 아이의 실제 예금의 금리는 실질 금리는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진 걸로 이야기해 줘야지. 자, 그다음 4번 광활루 은행은 춘향이에게 높은 실질 금리를 보장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그치? 그저 명목 금리만 얘기했잖아. 자, 명목 금리를 제시했다라는 말만 있었지. 그래서 높은 실질 금리를 보장했다라고 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뭐 중간에 명목 금리를 바꿨니? 그런 내용도 보기 속엔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자,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23번 문제 볼 텐데요. 자, 23번 문제는 우리 그 마지막 문단하고 그냥 그 연결된 뭐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만 잠깐 읽고 넘어올게요. 자, 마지막 문단으로 오세요. 자,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있대. 자,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성장률이래.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높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부진하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기도 한대요. 자, 당연히 이렇게 결정된 금리는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금리를 오히려 역으로 올려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때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우리 문제로 갈게요. 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 혹시 좀 간략하게 외워두었나요? 지금 이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이제 책정하는 이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면 오르면 어떻게 된다 했지? 물가 상승률이 좀 오르면 그러면 금리도 좀 올리고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지. 만약에 경기가 좀 부진할 때는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부진하거나 그럴 때는 금리를 좀 내리기도 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자, 그렇게 A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A 지점에서 우리도 보다시피 이렇게 좀 인상했어요. 그쵸? 자, A 지점에서 정책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경제 성장 측면에서 수출은 괜찮았는데 일단 내수 부분이 좀 부진했대요. 그러네. 자, 그래서 해외 각국의 경기가 좀 침체됐대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은 여기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대로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그래서 금리를 올렸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선택지 보세요. 자, 1번. A의 결정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 어때? 괜찮지? 즉,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결국 이렇게 금리를 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줘야 하잖아. 그러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준 거다. 맞는 얘기지. 자, 그다음 A에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 맞아? 자, 연결해 보면 맞지, 그치? 자, 금리는 얼마나 올렸냐면 0.25%를 올렸다고 했고 물가 상승률은 4%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니까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한 건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한 것은 내수 부문의 부진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은 낮게 책정을 한 건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유였을 것이다. 어때? 자, 내수 부분이 부진하면 금리를 내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많이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은 내수 부분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 그치?
자, 그다음 3번. A의 결정으로 시중금리가 이전보다는 올랐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였고요. 이거 굳이 뭐 찾으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책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오른다고 좀 단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B 내용 보세요. 자, 이번에 B에서는 정책 금리를 좀 인하했네요. 그쵸? 그럼 내용 볼게요. 경제 성장 측면에서 수출은 또 괜찮았는데 일단 내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내수 부문의 부진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책 금리를 좀 낮추게 한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치? 자, 경기가 좀 침체되면 우리는 금리를 좀 낮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게다가 석유 가격의 꾸준한 하락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대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리를 낮춘 것이다라고 설명해도 괜찮고요. 자, 그럼 B의 결정에 이 내수 부분의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큰 영향을 주었겠다. 어때? 둘 다 너무나 뭐 똑똑하게 얘기 잘했죠. 그렇죠? 자, 내수 부분이 부진하면 금리 내려가는 거 맞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도 역시나 금리를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B에서는 그것들이 큰 영향을 준 거다라고 얘기해야겠지. 자, 그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데요. 자, B의 결정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담겼어. 자, 이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물가를 우리 지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금리를 낮췄습니다. 자, 지문 가보세요. 자, 지문 속에 그대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서, 때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줘야 돼?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라고 해줘야겠지.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길지 않으니까. 자,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나타났다. 음, 일단 그 16세기 이후에 뭐 수다도 나왔지만 뭐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이제 구체적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고 또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한번 음악에 적용해보는 그런 음악 수사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를 위주로 작곡을 해서 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이 마태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이 기악곡만으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음악 수사학을 체계화한 이 마태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형 사용을 강조했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음악 수사학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일단 음악 수사학의 태동 시기가 나왔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 음악 수사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태존이라는 그런 이제 인물 나타나고요. 그래서 마태존이 무엇을 강조했다? 이 음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음형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렇게 마태존은 이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누었답니다. 자, 선율 음형, 그리고 장식 음형으로 나눴대. 일단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적용 한번 해본 거래요. 자, 단어나 이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적용하다.
그리고 이 장식 음영이라고 하는 거는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그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형이래요. 뭐 다음은 읽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일단 이 문단에서, 즉, 나 문단에서는 이 음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자, 음형을 분류하고 시작을 했어. 음. 자, 그래서 이 선율음형 같은 경우에, 이 선율음형 같은 경우에는 단어나 이런 문장 차원의 그런 어떤 수사법을 적용했다. 단어나 문장 차원의 수사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식 음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키워드 뭐겠어요? 그 실제 연주할 때, 그 실제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재량에 따라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음형 같은 거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다문단에서부터 이제 또 선율 음형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 그치? 자, 선율 음형에는 일단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형인 이 아나포라라는 것이 있고, 자, 아나포라가 있고, 그리고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그런 영탄법, 그리고 멈춤이 있고, 음. 자, 그렇게 또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 이 두음 반복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한 거고, 이것은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이제 그러한 음형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 작곡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을 강조할 때 좀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영탄법이라고 하는 건 뭐 느낌표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 도음 사이의 동약을 통해서 감탄을 표현해 본 거고요. 또 멈춤이라고 하는 건 음을 좀 짧게 끊어서 좀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음형으로 좀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쓴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정보가 좀 많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지금 이 다문단에서 뭐에 대한 얘기했다? 선율 음형을 분류했다. 자, 선율 음형을 분류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나포라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자, 아나포라가 있었고, 자, 아나포라가 뭐였어요? 자, 도움의, 자, 어떤 도움의 원리다. 저 도움과 관련된 것이다. 자, 이렇게 있었죠. 자, 즉, 두음 반복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자, 이것은 일정 구절의 그 앞부분을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자, 그렇게 하면 결국 작곡가의 감정이 좀 강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어 차원의 수사학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단어가 아니라 좀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 영탄법이 있었다고 했고, 자, 이 영탄법은 뭐였어요? 자, 사이의 도약이라고 했죠. 두 사이의 도약. 또 멈춤이라는 게 있었지. 자, 멈춤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에서 단절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영들이 있었고, 자, 이 영탄법 그리고 멈춤이라고 하는 건 좀 격한 감정. 자,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좋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지. 자, 라문다는 이제 그 장식음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장식음형은 이렇게 실제 연주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는 거다라고 해놓고요. 자, 장식음형으로는 이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 자, 첨가하는 방식의 악센트가 있고, 그리고 인접한 두 음을 좀 빠르게 전환하는 트릴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그런 트레몰로라는 것이 있다. 자, 이 중에서 마테조는 감정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악센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고 했네요. 자, 라문단 뭐 정리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장식 음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라문단은 이렇게 장식 음형을 또 분류했죠. 음형의 분류. 그쵸? 그래서 악센트 있었고, 트릴 있었고, 트레몰로 있었고.
자, 이 마지막에 음악 수사학에서는 이 특정한 음영을 사용하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마태존이 체계화한 이 음영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이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비록 그 이후에 관심은 좀 점차 줄어든 적은 있었지만 그때 체계화한 이 음영이 지금까지도 음악 상식으로 남아있대요. 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마태존의 이론, 마태존 이론이 마태존 이론의 뭐 역할이나 아니면 그것의 의의라고 설명해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각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가에서는 음악 수사학의 태동 배경이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나에서는 이 음영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 거 맞잖아. 그리고 이 다와 라에서는 이 나의 내용이 뭐였는데, 자, 나의 내용 자체가 자, 음영을 분류해서 자, 선율이 있고 장식이 있고 라고 했으니까, 자, 그것을 다와 라에서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했다라고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라에서 비유를 통해 뭐 비유? 없었고요. 자, 마지막에 그렇게 음악 수사학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끝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25번의 답이 1번이었죠. 그죠? 마태존이 무엇을 중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중간에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장식 음영보다 선율을 더 중요했다라고 한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치? 지금 위에 가지 않더라도 좀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그 장식 음영 중에서 뭐 악센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게 있었죠. 그쵸? 장식 음영보다 선율이 더 중요했다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 자, 25번에 2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자, 이거 근거 범위 어디로 봐야 해? 첫 번째 그 가문단으로 봐야 되지, 그치? 자, 바로크 음악에서는 이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그런 음악 수사학이라는 이론이 생겼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다음 마태주는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어때? 맞지, 그치? 찾아보면 뭐 여기네요. 마태주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선택지 번호를 좀 안 붙이고 간 느낌이네. 여기가 자, 여기가 25번에 2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25번에 3번 선택지네요. 음. 그리고 이 4번, 마태조는 기약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태조는 기약이 성악과 대등한,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마태존의 어떤 이 역할과 의의를 설명해주는 부분에, 자, 이 마태존이 체계화한 이 음영은 그렇게 기약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했어.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25번에 4번 선택지 근거범위 나왔고. 맞고, 맞고. 자, 5번은 안 찾을게요. 넘어가자. 자, 보기는 이제 음영을 활용해서 습작한 악보, 연주자의 메모, 자, 틀린 거 찾아라 이랬어. 사실 이 보기를 보고 나서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 대한 분석이 없이 선택지에 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맨날 헷갈리는 거 맞습니다. 자, 보기 내용 좀 볼게요. 일단 뭐 텍스트부터 어디다가 이런 말이 좀 실제 들어갔네요. 실제 연주. 이런 말 뭐였어? 실제 연주에는 다른 음을 넣어서 뭐 이렇게 했어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식 음향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이제 우리가 자, 이 선율 음영이라고 얘기해 줘야 할 텐데 그럼 선율 음영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A로 묶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A에서 우리의 선율 음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이게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 구절을 반복한다. 비슷한 구절을 좀 반복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잖아. 그러한 음영이 있었잖아. 자, 이거 개념은 뭔지 기억나나요? 자, 이거 아나포라라고 했죠.
즉 아나포라라는 어떤 음향으로 이렇게 앞부분 구절을 반복해서 이 작가의 감정을 좀 표현하는 데 좀 도움을 줬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비의 동그라미가 요렇게 쳐져 있어. 그럼 여기에서 무슨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 아나포라 설명하는 그 부분에 이제 문장 단위라는 그런 설명에 이 두음 사이에 도약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이 두음 사이의 도약을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음향이 있었고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그 작가가 자신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면 감탄이라고 했죠. 자, 격한 감탄을 표현한다. 자, 이렇게. 음. 자, 그럼 1번. A에서는 이렇게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해서 감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어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일정 구절의 앞부분 반복하는 거 맞고요. 그것이 이렇게 감정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갔다라고 해야 하잖아. 자, 그럼 B에서는 음이 도약하는 걸 보니 이제 음의 도약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사를 붙인다면 이제 이건 어떤 효과? 좀 감탄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표현이 어울려. 자, 그럴 수 있죠. 자, 가사를 꼭 붙여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사를 붙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좀 감탄이라는 이제 그러한 감정을 좀 드러내는 구절과 적절하게 연결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다음 시에서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 그치? 우린 장식 음향을 얘기할 때 자신의 재량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럼 자신의 재량으로 이 장식 음영의 일종인 트레몰로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때? 우리가 좀 앞부분을 찾아 가줘야겠어요. 그쵸? 자, 자신의 재량이라고 한 건 맞지만, 그걸, 역시 장식 음영이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트레몰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냐? 자, 이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어봤지만 답은 3번이었잖아요. 자, 그럼 일단 좀 차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그 악보에 써져 있는 거는 이와 같은 상태인데, 자, 그것을 실제 연주할 때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지. 자, 그럼 차이가 어디예요? 자, 여기네요. 그쵸? 요렇게. 자, 기준이 이렇게 딱 네 가지의 음이 나타나 있고, 그 세 번째 음 쳐야 하는 부분에 그 앞에 이렇게 음이 하나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트레몰로라고 해야 하는 건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장식음형 라문단이었는데요. 자, 보면 장식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센트. 어? 자, 우리가 좀 전에 본 게 이거 아니었나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한 거. 맞나요? 자, 트레몰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계속 되풀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보셔야죠. 우리 이렇게 실제 연주는 여기에서 하나 앞에 살짝 낮은 음을 첨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까 우린 이걸 트레몰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악센트라고 해줘야 합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자, A는 단어 차원, B는 문장 차원 맞아요? 그쵸? 자, 우리 A는 자, 아나포라는 단어 차원의 음영이었고요. 그리고 이 B는 문장 차원의 음영 맞습니다. 자, 그리고 A는 자꾸 과정에서 다 고안이 되는 거라고 했고, 자, 이게 선율 음영이잖아요. 그리고 C에서의 장식 음영은 실제 연주에서 구현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마지막 질문도 우리가 선택지, 문제 공부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28번에 그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채점 다 해봤죠? 답은 1번이었죠? 자외선이 유리에 흡수되는 이유.
자외선이 유리에 흡수된다. 즉 부분적으로 흡수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설명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나무 내용 좀 보면 그 빛의 색깔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 뭐 이런 거 우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것도 그 문단 번호는 좀 해놓고 갑시다. 자, 1문단, 2문단. 그리고 여기가 3, 4, 5. 자, 그 빛의 색깔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 그 1문단에 한 네 번째 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 가장 낮은 진동수의 빛은 빨간색 광선이고 또 진동수가 가장 높은 빛은 보라색 광선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진동수가 좀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자, 이렇게. 자,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여기가 28번, 2번 선택지. 그다음에 이 빛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뭐 이건 찾지 않아도 그 전 문단에 좀 걸쳐 설명된 내용이에요. 그쵸? 3문단에서 4로 또 4에서 5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 빛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뭐 굴절도 있고 분산도 있고 뭐 그랬죠. 자, 그다음 이 유리와 같은 물체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이야기 나왔죠. 어디에? 이 문단에. 이것도 좀 이문단 전반적인 얘기였어요. 이제 유리와 같은 투명체는 왜 특정 색깔을 띠지 않고 투명할까? 이거. 자,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 자외선은 유리의 대부분 흡수가 돼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남고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사방으로 재방출된다. 그래서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28번 4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투명체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 자, 이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3문단으로 오세요. 자, 3문단 보면 이제 유리원자가 가시온 광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된다. 자, 소요된 시간만큼 빛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28번, 5번의 근거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자, 29번 봅시다. 자, 그럼 보기의 현상에 나타나는 원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뭔가? 자, 보기를 읽으면 투명한 연못 속의 금붕어를 물가에 서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면 관찰자의 눈에는 금붕어가 본래 위치보다 좀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사문단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사문단으로 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 우린 빛은 물질마다 다른 속력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닿으면 언제나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된다.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도 우리는 그 빛의 파면이 있다면 그 아랫부분이 물에 먼저 도착해서 결국 속력이 느려지게 되고 그렇게 그 아랫부분으로 그 파면의 아랫부분으로 꺾이게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9번 이 관찰자의 눈에 그 물 아래에 있는 금붕어가 좀 수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라고 하는 것. 자, 이걸 연결해 주는 내용, 좀 전에 내용 정리하면 이 물질의 경계면에서 자, 이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경로가 꺾인다. 이 정도로만 이해될 것 같거든요.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것과 가장 가까운 얘기가 뭐겠어요? 밀도가 다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변한다. 여기겠죠. 음, 아시겠죠? 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마지막 문제도 역시 보기의 내용부터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갈게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보기 내용을 좀 보면서 분석하는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바로 보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기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내용에서 좀 전에 읽은 부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빛이 여기에서 꺾였어요. 경계면이구나, 그치? 음, 자, 경계면에서 굴절되는 걸 표현했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BC 부분, 자, BC, BC에서 빛이 꺾인 것. 자, 이것을 우린, 굴절이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굴절이 일어났네. 그치? 자, 그런데 굴절이 일어날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 즉, 굴절이 좀 느려지면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왜 속력이 바뀌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좀 느려지면서 그 아랫부분이 더 꺾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려지면서 아랫부분이 더 꺾이게 된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 보니까 또 떠오르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진동수가 높은 이 보라색은 속력이 더 느려진다. 라고 얘기했죠. 속력이 더 느려지면서 그렇게 더 많이 꺾이게 된다. 이렇게 꺾이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계면에서 이제 BC 부분에 굴절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굴절이라는 건 이제 속력이 느려지면서 꺾이는 거다. 속력이 느려지면서 그 아래 부분이 꺾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BC의 그 꺾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그쵸? 그럼 더 많이 꺾인 것은 속력이 더 느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것은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A와 D의 속력은 다르다. 자, A는, 여기구나. 그럼 D는, 꺾여서 다시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공기중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럼 A와 D의 속력은 다르다? 일단 틀렸는데요. 우리는 다시, 자, 즉, B나 C에서 이렇게 속력이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공기중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즉, 투명치를 다 통과하고 나면 속력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 찾아볼까요? 3문단이네요. 3문단으로 오세요. 여기 있네요. 느려진 빛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하게 된다. 자, 보이죠? 30번 문제였나? 1번 맞나? 잘 모르겠네. 맞네요. 자, 이렇게 A와 B의 속력은 다르다? 아니지. 자, A와 D는 다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해서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자, 그 다음 A와 A 중에 C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A부터 E 중에 결국 D와 E는 원래의 속력을 회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보아야 하는 B와 C 사이에서만 우리는 비교를 해줘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원래 들어온 각도보다 더 많이 꺾인 것을 더 느린 것으로 이해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C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자, 이게 일단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A와 E에는 자외선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지문 보기 전에 먼저 얘기하자면, 자외선이 들어있지 않다? 이 둘을 묶어가지고 자외선이 없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일단 A에는 자외선이 있어요. 자, A에는 자외선이 있었죠. 자, 있으나, 이제, 자, 투명체에 들어가서 거의 흡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자, 거의 흡수가 돼요. 열 에너지로 남는다. 쥐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걸 얘기한 문단이 어디냐면요. 이거는 좀 전에 읽은 거기도 했는데, 자, 이 문단이었을 거예요. 자, 이 문단 내용 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자,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자, 묶어있지. 적외선, 자외선은 유리의 대부분 흡수가 되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다시 재방출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A와 E를 묶어가지고 자외선이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자, A에는 자외선이 있지만 E에는 거의 없다. 자, 이렇게 해주면 괜찮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B의 진동수는, 자, C의 진동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자, B하고 C의 진동수 비교를 했어. 자, 우리는 결국 더 많이 꺾인, 이렇게 얘기해줘야 하잖아. 즉, 더 많이 꺾인 무엇이? C. 자, C의 진동수. 진동수가 더 높은 것으로 얘기해줘야겠죠. 음. 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은 속력이 더 느려지는 것으로 더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더 많이 꺾인 그 C의 진동수가 B와 비교하면 더 높다라고 해줘야겠지. B가 더 높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자, 아시겠죠? 자, 5번 B하고 E를 비교해서 이렇게 진동수 같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독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학은 다른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 주세요.